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동영상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지인. 지인 S는 윤리관이 희박한 사람이다. 성실하지 않고 변덕도 심해서 한 달에 3번이나 직장을 옮긴 적도 있다. 하지만 S는 모델이라고 해도 다들 믿을 만큼 날씬하고 키가 큰 데다 스타일이 좋았다. 같이 놀러가면 여자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언제나 S였다. 어느 날의 술자리에서 다들 꽤나 취했을 무렵 S가 벼랑간 이런 말을 했다. 나 결혼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S의 말이었기에 다들 코웃음을 쳤다. 까칠한 성격의 K는 대놓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그래도 S는 요지부동. 드디어 만났다는 말만 반복해서 되뇌 뿐이었다. 며칠 뒤 S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마누라 보여줄 테니까 한번 만나자. 이번엔 진심인가 싶어서 약속 장소인 술집으로 나갔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친구들 모두 별말도 없이 심각한 얼굴들이었다. S 옆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자그마한 아가씨를 보자마자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이다. S가 고교 시절 그토록 쫓아다녔던 여대생 아이. 아담한 최고의 긴 생머리를 지녔던 아이에게 S는 홀딱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S는 한낱 장난감이었던데. 반년에 걸친 연애 기간 동안 S는 아이의 애완동물처럼 지냈다. 이윽고 아이는 모 유명 대학의 의대생과 바람이 나면서 S를 냉정하게 차버렸다. 우리는 이따금 S가 저렇게 된 건 다 그 걸레 탓이라며 그녀를 안주거리로 삼곤 했다. 문 앞의 아가씨는 아이와 정말 흡사했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로 이름은 제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아이와 같은 여대에 다니고 있었다. 수줍음을 타는지 말수는 적었지만 청초하고 귀여워서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모두들 그녀를 대단히 마음에 들어했다. 이렇게 어린 친구랑 어떻게 결혼을 할까 싶었지만 막상 질문을 하기는 꺼려졌다. 결국 용감한 K가 총대를 메었다. 그런데 두 사람 정말 결혼하려고? 제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신 데다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도 없다고 했다. 대학에는 붙었지만 학비가 없어서 휴학계를 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천혜과였던 S와는 처지가 비슷했다. S 역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동생과 떨어져 산 데다가 3년 전 부친이 타계한 후 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통금 시간에 늦겠다며 제이가 일어서고 S 역시 그녀를 바라다 주기 위해 자리를 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느냐며 모두들 웃었다. 그런데 그 이후 S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수다스러운 성격이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는 S였기에 다들 이상하게 여겼다. S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친구들 소개 좀 시켜달라며 반강제로 제이의 번호를 따냈던 K가 제이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녀의 폰 역시 꺼져 있었다. 반년이 지났을 무렵 자고 있는데 새벽에 K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메일을 보내니까 첨부 동영상 파일을 한번 보라는 이야기였다.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냐며 화를 냈지만 K는 심각했다. 퇴근해서 딸이나 치려고 직캠 동영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S가 찍혀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반신반의하면서 동영상을 하드에 옮겼다. 제목은 마약 먹고 엑스스, 쌍욕 SM, 암캐라는 원색적인 것이었다. 그다지 선명하지 못한 화질에 은은한 조명을 가진 모텔방의 전경으로부터 시작했다. 방 안을 돌던 카메라는 이윽고 침대로 방향을 돌린다. 안대를 한 속옷 차림의 여자가 침대 위에 앉아있다. 앞으로 모은 두 손에는 빨간 밧줄이 칭칭 감겨있다. 좋지? 화면 밖 카메라의 주인일 남자의 목소리에 여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인다.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벼랑간 화면 밖에서 팬티 차림의 건장한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성큼성큼 다가가 여자의 뺨을 갈겼다. 비명소리와 함께 여자가 울기 시작하자 남자는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뺨을 마구 갈기더니 곧 힘으로 여자를 짓누른다. 장면이 바뀐다. 이번에는 엑스스 중에 촬영한 듯 카메라가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훑고 있다.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에게 좋냐고 묻고 있다. 여자가 좋다고 하면 걸레니까 좋겠지 하고 아주 경멸스럽다는 듯이 욕설을 퍼붓는다. 또 싫다고 하면 그래서 바람을 피웠냐면서 때린다.
결국 여자는 쩔쩔매면서 좋고 싫다를 반복할 뿐이다. 또 장면이 바뀐다. 이번에는 침대 옆 탁자 위에라도 올려놓았는지 화면이 고정되어 있다. 사정이 가까워오자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부른다. 아이야, 아이야. 여자는 내 아빠 하면서 말을 받다가 벼랑간 목이 졸린다. 동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틀림없는 S다. 그리고 상대는 아무래도 제이 같았다. K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동영상을 보냈다. 모두 모여 협의한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이 언제 어디서 처음 올라왔는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고민 끝에 제이가 다니는 여대에도 문의를 했다. 그러나 알려줄 수 없다는 쌀쌀맞은 답변만 돌아왔다. 엑스월드 같은 곳도 뒤져보았지만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그 후 더 이상 S가 나오는 동영상은 찾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전국시대 괴담. 시대는 전국, 아직 천하는 그 끝을 모를 때였다. 카나가와 산중에는 숙부이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평소에는 아무도 없지만 겨울만 되면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숯을 굽는 것이다. 산기슭 마을에서는 내려오지도 않는 괴짜들만 모여 사는 곳이었다. 어느 날 그 작은 마을에 아가씨 한 명이 도망쳐 왔다. 산셋 넘어 있는 작은 마을에서 왔다며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혼자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새하얀 옷에 맨발, 머리는 산발이라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을 정도의 몰골이었다.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고 눈이 풀려 있었기에 숙구이들은 황급히 여자를 오두막 안으로 옮겼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숙구이들은 여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지만 여자는 벌벌 떨기만 할 뿐 요령부득이었다. 얼마 후 겨우 안정을 찾은 아가씨가 간신히 털어놓은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아가씨가 살던 마을에 영주를 저주하기 위해 산재물을 바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들어온 건 이번 달 들어서였다. 이미 몇몇 마을은 습격당해 전멸당했던 것. 의심스러운 이야기라 아무도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마을에는 불어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닷새 전 아가씨네 마을에 기묘한 가면을 쓴 일행이 나타났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익막이 의식을 하라는 영주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했다. 영주의 편지를 가져온 일행의 대장 같은 사람은 촌장에게도 경계를 풀기 위해서인지 무언가를 건넸다. 무엇 건네줬는지는 아가씨도 보지 못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촌장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마을에는 돈이라도 받았나 보지? 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꿈을 꾸었고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형용할 수 없는 질척질척한 무언가가 마을을 삼키는 꿈이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꿈. 그런 꿈을 꾼 것도 한둘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 거의 대부분이 그 꿈을 꾸었던 것이다. 이건 분명 가면을 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묘한 의식과 관련된 것이라 여겨. 촌장은 마을 바깥쪽에 머무르고 있던 가면 쓴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이변은 시작된 것이었다. 앞에서 걸어가던 촌장과 몇몇 젊은이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졌다. 새까만 안개 같은 것이 무언가를 소리내 먹고 있다. 고지어 관솔불에 비친 것은 굴러들어온 촌장의 목이었다. 어안이 벙벙하던 마을 사람들은 곧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후의 일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아가씨는 말했다. 산속으로 도망친 아가씨는 등뒤 마을에서 들려온 비명과 절규에서 귀를 막고 산속을 이리저리 헤맸다고 한다. 눈을 먹고 늪에 물을 마시며 기어이 숙구이 마을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아무리 보아도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산길이 눈에 파묻히기 전에 산기슭 마을에 전해야만 한다. 숙구이들은 아가씨를 짊어매고 산을 내려왔다. 촌장은 괴짜지만 성실한 숙구이들의 말을 믿어주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마을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영주님한테 보고도 하시고요. 숙구이들은 신신당부한 후 아가씨를 맡기고 마을로 돌아갔다. 적어도 이상한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마을은 괜찮을 것이라 믿으며 다음 날 겨우 자기네 마을로 돌아온 숙구이들은 경악했다. 가면을 쓴 수상한 자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도망치려 해도 지친 그들에게는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대로 잡혀바라만 볼 뿐. 마을은 구했어. 너희들한테 속을 것 같으냐. 숙구이 중 가장 나이 많은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웃어 제꼈다. 그 순간
이상한 자들의 대장인 듯한 사람의 안색이 바뀌었다. 네놈들, 누구를 마을에 데려다 준 거냐? 숙구이는 그 박력에 놀랐지만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다. 네놈들이 덮친 마을에서 도망친 아가씨를 데려다 줬다. 이 어리석은 놈. 이상한 자들의 대장은 숙구이의 말을 막고 노성을 내질렀다. 네놈들이 이끌어다 준 것은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다. 숙구이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귀신이라니 믿을 수가 있겠는가. 거짓말 마. 네놈들의 말을 믿을까 보냐. 네놈들 이런 겨울선에서 평범한 아가씨가 어찌 혼자 살아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그 말을 듣자 숙구이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아가씨는 당연히 이미 죽은 몸이었다. 눈은 보았느냐? 몸은 생기가 있더냐? 숙구이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듣고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 자들의 대장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이 몰살당한 마을에서 개중 깨끗한 시체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 몸을 조종해 다음 마을을 덮치는 것이다. 마을 중에는 악령을 막으려 부적을 붙인 곳이 많아 인간의 모습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처럼 마을 안으로 이끌어줄 다른 인간이 필요한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 숙구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그 누구 하나 말이 없다. 황급히 산기슭 마을로 향하려는 숙구이들을 가면을 쓴 남자가 말린다. 이미 늦었을 게다. 이틀도 더 지났으니 이번에도 막지 못했단 말인가. 애석하다는 듯 그렇게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숙구이들에게 이 땅을 멀리 하라고 말한 뒤 다시 귀신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마을로 향했다. 숙구이들은 단지 멍하니 내내 거기 서 있을 뿐이었다. 이 마을에 관한 기록은 향토자루관 지하서고에 잠들어 있는 부코쿠 산송기에 남아있을 뿐이다. 마을 거주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 하나 남김없이 홀연히 사라진 후였다. 개도, 고양이도, 소도 말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여기저기 들러붙은 핏자국만이 여기서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싸운 흔적은 없다. 하나 고여서 딱딱히 굳은 피를 보아 알 수 있듯 분명히 살해당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 시체도 없이 단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당시 이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에게 전해진 보고에 적힌 것은 이것뿐이다. 아마 도적에게 살해당해 살아남은 사람과 시체까지 끌고 간 것이라 여겨진다. 전국시대의 산속 작은 마을이 사라지는 일 자체는 그리 드문 게 아니었다. 허나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질 일 또한 없었다. 숙구이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세 번째 이야기, 심령사진. 중학교 무렵 야버이 심령사진으로 용돈벌이 하던 놈이 있었다. 나도 숟가락 얹어 썼지만 야버이라고는 해도 합성을 하거나 트릭 같은 걸 쓰는 건 아니었다. 설명하자면 이렇다. 주모자인 A가 여기야 라고 지정한 곳을 카메라로 찍으면 반드시 뭔가 찍혀서 나오는 것이었다. 손님이 가져온 카메라로 손님이 직접 찍게 하는 게 포인트다. 당시 중학생 용도를 기준으로 보면 꽤 괜찮은 돈벌이였다. 그 녀석과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지만 그리 친하지는 않았다. 어렸을 적 그 녀석의 인상이라곤 고가 아래나 뒷골목 같은 컴컴한 데 앉아 멍하니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었으니 아마 그때부터 이미 보고 있던 거겠지. 성적도 엄청 안 좋았다. 중학교 올라올 때까지 곱셈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으니 A의 말에 따르면 사진에 찍히는 건 대개 귀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뭔데? 하지만 내가 물어도 A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건 생각 외로 A가 자유로이 부릴 수 있다는 듯했다. 귀신은 그게 안 된다고 했고 손님과 같이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마땅한 포인트가 안 보일 때도 있다. 그리고 그런 때 하는 게 바로 야버이였다. A가 그걸 어디선가 불러오는 것이다. 그걸 한번 하면 A가 몹시 지치는 데다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고 A는 말했지만 일단 돈을 받았는데 어쩌겠어. 손님도 엄청 많았기에 우리 스스로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 골든위크 어느 저녁 우리 둘은 손님과 평소처럼 심령사진 촬영에 나선 터였다. 장소는 폐공장. 바람몰이 담당인 나는 죽은 공장 직원 영혼이라며 적당히 둘러대고 있었다. 그런데 A가 야버이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A는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집중을 못할 뿐더러 집중하고 있는 꼴이 뭐라 말하기 힘든 모습이라
혼자 하는 게 원칙이었다. 나는 신호를 받고 손님의 시선을 끌며 다른 장소로 잠시 데려가기로 했다. 작업장부터 폐공장 입구, 대기실까지 돌아다니며 5분 정도 지났을까. 안에서 절규가 들려왔다. A의 목소리였다. 손님에겐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넘어져 소리 지르고 있는 A 눈앞에 뭔지 모를 거대하고 시커먼 버섯구름 같은 게 자욱하게 솟아 있었다. 그게 넓은 공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광경에 압도당해 나는 잠시 멍청이 서 있었다. 하지만 문득 불이 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였다. 나는 A와 손님을 데리고 도망쳤다. 도망치는 도중 손님은 나를 뿌리치고 어딘가로 달려갔다. 그건 신경 쓸 게 아니었지만 A마저 갑자기 나를 뿌리치려 했다. 나는 팔을 잡아 A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A는 그래도 어딘가로 달려가려 했다. 나 역시 흥분하고 있었기에 소리치며 물었다. 저게 뭐야? 넌 왜 그러는데? A는 울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죽었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저녁 촬영하기 직전 정말 A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교통사고였다. 휴대폰이 있었더라면 바로 연락이 왔었겠지. A는 일주일가량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온 날 A가 학교에 오자마자 나를 찾아와 말했다. 이제 그런 짓은 그만둘래. 저딴 걸 보는 것도 그만할 거야. 현실을 볼 거야. 원래 그리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A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A는 나 같은 바보와 바보 같은 용돈벌이에나 열을 올리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죄악감은 지울 수 없었으리라. 나 역시 죄악감과 거부감 때문에 A와 점점 소원해져 갔다. 기묘하게도 현실을 보겠다고 말한 A는 갑자기 성적이 올라 1년 만에 현내 최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 전까지는 곱셈도 제대로 못했던 녀석이 그때까지는 현실을 보지 않았기에 우둔했다는 것일까. 그때 A가 계속 보고 있던 영혼이 아닌 무언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모른다. 그 버섯구름도 지금도 종종 꿈에 나온다. 무언지 잘 모를 이야기지만 내게는 막연한 후회만이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자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다. 티네 언니는 중학생으로 목에 종양이 있다던가.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병 때문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다. 티네 집에 놀러가면 종종 언니가 와 있어 인사 정도는 했던 적이 있다. 머리카락이 길고 언제나 안색이 좋지 못한 데다 목 아래쪽이 조금 부어있던 게 기억난다. 그 사이 티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점점 고립되어 갔다. 두 명이 한 조를 만들거나 할 때면 언제나 버림받아 버리고 티도 언니처럼 목이 부어오를 거라며 질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언니뿐 아니라 티의 부모님도 목이 부어 있다거나 티와 사이가 좋았던 나는 티네 어머니도 만나봤기에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티네 언니의 모습은 확실히 초등학교 4학년이던 내겐 조금 무서운, 기분 나쁜 느낌이었다. 어느새 나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조금씩 티를 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날 티가 새로 게임을 샀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할래? 라고 물어왔다. 티네 집에서 노는 건 오랜만이었다. 사실 티의 언니에 관한 소문 때문에 같은 반 애들한테 들키면 어쩌나 조금 고민도 했지만 티가 싫은 건 아니었기에 가기로 했다. 나는 티와 함께 새로 산 게임을 하고 간식을 먹으며 즐겁게 놀았다. 그러던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티야, 화장실 좀 쓸게. 티의 방은 2층이었고 화장실은 1층 현관 앞에 있었다. 몇 번 놀러 왔던 적이 있었기에 집 구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를 보고 티의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 앞에 티네 언니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언니는 그날도 조금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평소처럼 인사를 해주었다.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웬일인지 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에이마. 네. 티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티는 나한테 소중한 동생이니까. 네. 그런 대화를 나누고 방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티는 게임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몰두하고 있어서 나도 곧 언니 일은 잊어버리고 게임에 푹 빠졌다. 한참을 놀다가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집 전화가 울려 어머니가 받았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미 실례가 많았습니다.
티네 어머니인 듯 했다. 네. 어머, 그럴 수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다. 그럴까? 명복을 빕니다. 명복. 누가 죽었다는 건가? 병을 앓던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건가 싶어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내게 알려주셨다. 에마, 잘 들어. 저기, 티가 죽었대. 티가 금방 전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는구나. 거짓말. 그렇지만 오늘 같이 놀았는데 어째서 사고라니. 티네 언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티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대. 나중에 전에 들은 이야기는 이랬다. 티네 아버지는 일 때문에 귀가가 늦어졌고 어머니는 언니를 간병하고 있었다. 티네 어머니는 티에게 전화를 해 저녁밥은 편의점에서 사 먹으라고 전했다고 한다. 티는 혼자 기다리던 외로움 탓인지 오늘 나랑 같이 놀아서 무척 즐거웠다고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는 것 같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구급차로 언니가 입원해 있는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고 한다. 너무도 큰 충격에 나도 어머니도 통곡하고 말았다. 아까 전까지 같이 놀았던 티가 더는 세상에 없다니. 그날 밤은 꾸벅꾸벅 졸기는 했지만 차마 잠을 이루지는 못했다. 오늘 티랑 같이 놀았을 때 이야기했던 것, 함께 간식을 먹었던 것, 떠올리던 도중 나는 깨닫고 말았다. 언니는 하루 종일 입원해 있었다며? 언니, 아까 분명 집에 있었지? 나랑 이야기했었는데 나는 애써 그 후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으로 간 것이리라 생각했다. 어쩐지 무서워져 오한이 났다. 하루 꼬박 밤을 새운 탓인지 나는 이튿날 아침 열이 나서 학교를 쉬었다. 티의 장례식 철야는 그 다음 날 저녁이었다. 열이 내렸기에 나는 어머니와 철야에 참석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학교에서 티의 험담을 마구 해댔던 아이들도 그걸 방치했던 선생님도 다들 울고 있었다. 티네 어머니는 울면서도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말했다. 에마, 고마워. 티 말이야. 너랑 같이 놀아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전화로 계속 말했단다. 마지막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 다음 날 티는 뼈가루가 되었다. 일주일가량 지나 또 티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티네 언니가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티네 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우리 어머니도 연달아 딸 둘을 잃은 티네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해 가능한 한도 우려 장례식 접객을 도맡고 있었다. 그 후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티네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혼을 하고 친정에 돌아가게 되어 집을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그 전에 신세를 졌던 어머니와 나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티네 집에 가자 현관과 거실은 이미 다 정리가 끝난 후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티네 언니는 티가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부터 입원해 더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다고 한다. 혹시 언니가 혼자 가는 게 싫어서 티를 먼저 보내고 따라간 건 아니었을지. 티네 어머니의 말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고 보면 그날 이 집에서 분명 입원해 있었을 언니를 만났던 것이다. 소중한 동생이니까. 소중한 동생이라 데려간 것일까? 티네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으니 이걸 받아주지 않을래? 라고 말했다. 그날 티와 함께 가지고 놀았던 새, 게임과 이런저런 다른 게임들이었다. 우리 어머니도 받아주면 공양이 될 거라고 받아두라고 하셨기에 나는 그걸 받았다. 집에 돌아와 게임곽을 바라보았다. 네모난 플라스틱 바구니에 게임곽이 8개 꽂혀 있다. 티가 죽기 전 둘이서 같이 가지고 놀았던 게임도 있다. 가지고 논 적 없는 게임도 2개 있었다. 무슨 게임일까 싶어 상자 뒤를 살피고 열어봤다. 그러자 2번 접은 쪽지가 나왔다. 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언니만 치사해. 엄마는 언니뿐이야. 나는 없어도 되는 아이네. 없어져 버릴까? 언니 때문에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어. 엠만 친구일 뿐.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 때문. 언니는 병으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빨리 죽어버려. 이 바보. 그 종이 사이 또 하나 쪽지가 들어 있었다. 흰 종이에 인형이 그려져 있고
얼굴에는 티네 언니 이름에 쓰여 있었다. 몸에는 온통 빨간색 펜으로 죽어라고 쓰여 있었다. 무심코 비명을 지른 탓에 어머니가 다가와 그걸 보았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티는 외로웠던 거야. 어머니가 병에 걸린 언니한테만 신경을 써서 너는 착한 일을 한 거야. 외로웠던 티랑 같이 놀아주고 사이좋게 지냈으니까. 그 편지는 티의 어머니에게는 괴로운 사실이 될 터였기에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와 어머니는 그 편지를 태워버리고 잊기로 했다. 그리고 보기도 싫어진 게임 소프트는 멀찍이 치워두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작년, 나는 대학 때문에 자취를 하게 되었다. 방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는데 그 게임 소프트가 나왔다. 그런 일도 있었지라며 떠올리고 버리기 전에 티를 떠올릴 겸 게임 소프트를 찬찬히 뜯어보기로 했다. 그리워라. 이리저리 보고 있는 사이 그때 열어보지 않았던 내가 한 번도 가지고 논 적 없던 게임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상자를 손에 들고 열었다. 두 번 접은 쪽지가 나왔다. 기시감에 빠져 나는 천천히 쪽지를 열었다. 요새 M이 나한테 차가워졌어. M만은 내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M하고는 계속 친구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M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곧 나올 새 게임을 사면 같이 놀아주려나. 아무리 그래도 M 녀석 짜증나. 다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그 녀석도 엄마랑 똑같아.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거겠지. 슬퍼. 작게 접은 종이가 한 장 더 들어있다. 조심스레 열어본다. 얼굴에는 내 이름이 적혀있다. 몸에는 20살이 되는 애 생일날 죽어버려. 나는 다음 달 20살이 된다.